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봐도 뚝 부러지는 분이죠. 젊고 강한 보수 강대규 변호사. 강원중원의 새바람을 몰고 올 젊은 피, 얼랄한 마라맛 평론을 보여줄 최상희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촬영이신데 괜찮으십니까? 긴장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너무나 즐겁고 기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좌우지간 오늘은요. 지선 앞둔 정치권 치열한 신경전 왜?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 관련 소식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심사 첫 관문을 통과를 했거든요. 네. 법안 발의 18개월 만에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변호사님. 저는 공갈빵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갈빵이 빵은 엄청 큰데 안에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거면 왜 통과시켰는지 엑기스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수박을 먹으라고 줬는데 수박의 빨간 부분은 다 먹고 나서 하나도 안 주고 겉에 있는 파란 껍데기만 준 그러한 느낌이고요. 지금 행안위가 22명의 의원 중에 13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1명이 조국혁신당, 1명이 기본소득당 그래서 22명 중에 15명이 진보 쪽으로 또 정부 여당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또 행안부 장관도 윤호중 장관이었고 그전에 정무수석이 우상호 수석이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처장님. 네, 저는 기본적으로 18개월 만에 이 행안위가 이제 3차 개정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류가 되다가 통과가 되었는데 반갑다 이런 이제 소식을 먼저 그런 느낌을 먼저 받았고요. 사실은 여야 협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 통과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했지만 또 같은 당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 환영한다. 또 김진태 지사와 도민들의 또 투쟁의 결과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상반된 입장을 또 동시에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핫했던 행정통합의 좀 미래를 보는 듯한 좀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강원특별법이 있은 뒤로 또 생긴 뒤로 지금 3년 넘어서 계속해서 언제 통과되냐. 1차 개정하고 2차 개정하고 3차 개정하고 지금도 모자라서 또 4차 개정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 바로 나오는데 대체 언제까지 개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지 이런 법안, 특별법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허점을 많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안철수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안철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니까 그러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행안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면서 지금 세종특별자치도법,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비교해 보면 아직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한 적어도 5차, 6차 개정안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핵심 특례인 국제학교 설립 조항과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특례 등이 삭제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처장님. 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제학교를 세울 때는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지금 현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강원특별법 같이 특별법의 권한으로 이제 도지사 등이 이제 승인을 해서 세울 수 있는 방식인데 이를 흔히 이제 제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주국제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국제학교로 이름 알리기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이제 송도나 대구에 또 유명한 국제학교들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교육부의 승인과 또 협조가 있다면은 경제자유구역에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도 경제자유구역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현재 또 동해시와 또 강릉시에 실제로 이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내국인 비율과 이제 외국인 비율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이제 조만간 또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특별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이미 열려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통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전략 또한 강원도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이게 처음 개정하고 2차 개정할 때부터 국제학교 설립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교육부가 무슨 말을 했냐면 국제학교 설립 더 이상 안 된다. 우리 최상희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다른 곳에 있으니까 강원도는 안 된다. 전국에 이제 더 이상 어느 곳도 국제학교 설립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전라북도에 줬어요. 전라북도 특별법에 국제학교를 설립해 주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는 벙찌는 거예요. 또 호남에게 당했다라고 이런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회의록을 보고 오려고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회의한 회의록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회의록이 올라오면 누가 어떤 것을 반대했는지 낱낱이 알 수가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더 가장 황당한 게 농지 취득 특례 또 군 부대 유휴지 사용 특례 이런 특례가 하나도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 왜 합니까? 군사 규제, 산림 규제, 환경 규제, 농업 규제 이거 해결해가지고 강원도 발전시키려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했는데 국제학교 설립이야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규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군부대 군부대 유휴지 활용 처분 특례 이런 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이거 왜 3차 개정을 왜 했는지 또 농지 취득 특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3차 개정을 왜 했는지 너무나 답답하고요. 회의록이 올라오는 대로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를 못하면 제 SNS라도 올려가지고 낱낱이 비판하겠습니다. 누가 왜 반대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예고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답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서도요. 이 강특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김진태 현 도지사가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는데 네. 김 지사가 조기에 다수 공천을 끌어냈군요. 네. 변호사님. 당 중앙당 공관위에서는 본선 경쟁력도 볼 것이고요. 어떠한 도덕성도 볼 것이고 할 것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붙였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김영한 지사에 대해서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김진태 지사가 잘하고 있다. 본선 경쟁력도 뛰어나다. 다른 후보들 3명이 동시에 면접을 봤지만 김진태 지사의 능력을 인정을 해서 단수 공천을 준 것 같습니다. 처장님도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검증된 현직이라는 이유로 이제 단수 공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검증된 어떤 현재 진행형인 문제들이 하나도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진태 도지사는 시작부터 굉장히 가시밭길을 걸었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레고랜드 이제 디폴트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저번 주에도 저희가 다뤘었죠. 행정복합타운과 이제 강원도청사 관련된 문제 등이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수 공천을 통과를 했지만 최종 이제 결승전은 결국은 도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명확한 결과와 이제 결론들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두 분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괜히 저 혼자만 땀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민주당 1호 단수 공천을 받은 우상호 후보와의 역대급 빅매치가 펼쳐질 텐데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물 정치인 간의 맞대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처장님? 저는 요 말이 먼저 생각이 났는데요. 조금은 철진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좀 강원 대망론이라고 해서 강원도의 이제 대권 후보급 혹은 아주 굉장히 당내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붙었던 경우는 굉장히 또 오랜만이고 이제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굉장히 또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우상호 후보자가 전체적인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또 국민의힘이 공천에 대한 내홍이라든가 당내 리더십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 또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가고 있지 않는 상황 등등을 고려한다면은 우상호 후보가 조금 더 웃음을 지을 일이 많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도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우상호 지사가 지난 주말 일요일 날 도청사 관련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역시 최고의 뉴스쇼 주연 좌우지간에서 다루자마자 또 바로 했었는데요. 약간의 이제 좀 팩트 체크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갖고 좀 아쉬웠지만 어찌됐든 좀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도지사로서 조금 더 성큼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우셨었는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아파트와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과 또 이제 도청사 건립 기금과 관련된 부분을 혼동하면서 예. 아파트 개발에 대한 수익으로 도청사를 짓는 거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도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은 건립 기금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좌우지간만 봤어도 명확히 답변을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아쉽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강원도 사람이 아니니까 지원 방송을 안 봐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팩트 체크가 아니라 토지 수용까지 다 된 것을 어떻게 부지 선정을 다시 하자는 그러한 아마추어 같은 행정과 같은 발언을 했는가 생각이 되면서 우리 앵커님께서 거물 정치인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김진태 지사는 본인 스스로 본인 입에서 거물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우상호 후보자는 어떠한 민주당 강연에서 하는 말이 나한테 사람들이 총리로 가라고도 했고 국회의장으로 가라고도 했다. 근데 내가 그 높은 자리 다 안 가고 강원도지사 출마하겠습니다. 이 강원도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번 대결은 어떠한 대결이냐면 강원도와 비강원도의 대결입니다. 서울 용문고를 졸업한 우상호와
강원도 춘천의 성수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진태 지사, 또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자였죠. 준비된 서울시장이라고 그렇게 홍보하면서 우상호 후보의 역대 포스터를 보면 서대문이 키운 인물 우상호라 써 있습니다. 서대문이 키운, 서울 서대문이 키운 우상호와 강원도가 키운 김진태의 대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아까 그 강원 대망론이라 그랬는데 우상호 후보의 이제까지 정치 일생을 보면 서울 대망론이에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상호 후보가 지금 본인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붙였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는 현수막입니다. 그 아이 사진 언제 찍은 줄 아세요? 그 아이 사진을 본인 서울시장 나갔을 때 홍은동 어린이집, 홍은 어린이집에 있는 서울 홍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지금 현수막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준비했던 홍보물을 가지고 강원도 선거 출마한다면서 서울 어린이집에서 찍은 아이 사진을 걸어놓는 게 이게 어떻게 강원 대망론입니까? 이건 서울 대망론 아닙니까? 제가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처장님도 반론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 말이 저는 나올 줄 알았고요.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 SNS 등지에 이제 많은 것들을 올리시면서 많이 봐주세요. 네.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지난달이었는데 이제 타 언론사에서 지역구에 자가가 없고 대신 수도권에 자가가 있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쫙 분석을 해갖고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도민의 관심사는 이 중에 강원도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거기에 속해 있는가인데 딱 3명이 속해 있었습니다. 한기호 의원, 박정아 의원, 그다음에 또 유상범 의원,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인데 갑자기요? 갑자기 도지사 선거에?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혹은 지역구에 대한 연고가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약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인들이 지역 구민들을 대표하는 지역 연고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CEO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공천의 기준에 나는 이런 것들을 세우겠다.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 투자 등등을 유치해 본 사람, 무언가 기업을 세워본 사람 등등 해서 뭔가 새로운 경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단체장의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말한 거는 대구시장 후보들 사이에서 얘기한 겁니다. 최은석 국회의원이 지금 CJ 출신 인사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집이 어디 있냐. 국회의원은 그럴 수 있죠. 국회의원은 국회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여의도 가서 일해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니까 집이 어디 있다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에 본인이 속한 지역구에 집이 없어도 시의원 출마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도지사는 다르죠. 도지사는 강원도가 예를 들어서 춘천처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이런 것이 어디가 지도가 정선이 어디 있는지 횡성이 어디 있는지 이 정도는 아는 사람이 출마해야 되는 게 강원도지사의 후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우상호 후보자 집 있습니다. 정무수석했을 때 작년에 재산 공개했던 거 보니까 경기도 포천에 집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서울시장 나왔을 때 홍보물을 다 분석해보면 본인의 부모님들도 경기도 포천에 묘소를 모셨다고 합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 갔어요. 50년 동안 강원도에 안 왔고요. 강원도에 연고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정무수석을 메뚜기처럼 찍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내보낸 사람이죠. 유시민 작가가 어제 어떠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우상호 수석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했는데 그러한 관점이 강원도민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처장님. 네.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지역구에 자가가 없고 수도권에 자가가 있었던 의원들 명단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역할 분명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 특히 위정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도민들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 도민들이 한기호 의원, 박정아 의원, 유상범 의원이 없더라도 무언가를 보고 찍었다고 한다면은 우상호 의원에게도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그런 기대하는 역량이 충분히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반론을 드리자면 네. 자가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의원 있잖아요. 추미애 의원 서울이 아니라 하남시 의원이거든요. 하남시에는 전세가 있지만 광진구에 자가가 있어요. 자가가 없더라도 전세라도 있어야죠. 말씀하신 박정아, 유상범,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도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거주를 한다는 것이죠. 우상호 정무수석 집 옮긴 지 이제 막 3주 됐습니까? 한 달 됐습니까? 강원도 춘천시에 집을 구했다는데 그게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온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그러한 자가는 서울에 있지만 강원도에 본인 지역구에 전세든 월세든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동안 없었다는 것이죠. 네. 자, 저희 이제 다음 문제로 네. 좀 넘어가면서 바람 좀 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안 끝날 것 같아서요. 자, 앞서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요.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했다, 복귀하는 등
내홍에 휩싸였었습니다. 출마하냐 안 하냐 관심을 모았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 쇄신과 혁신선대위 출범을 요구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와 기싸움을 벌였거든요. 결국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사과까지 하고 출마 선언을 하셨어야죠.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공천, 추가 공천, 추추가 공천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까먹었습니까? 밭이 안 좋다 그래서 출마를 안 하는 그러한 후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밭이 안 좋으면 본인이 트랙터가 되겠다. 혹시 얼음 땅이면 내가 쇠빙선이 되겠다. 이렇게 출마를 해야지 밭이 안 좋고 그게 지도부 탓 아니냐. 정말 꼴사나운 모습을 보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원호 서울시장에 대해서 지금 김재섭 의원실에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그전에 안철수 의원실에서 정원호 서울시장의 고향 땅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그 서울시장 토론회가 아마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님 겁먹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장님. 네, 저는 이제 타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공천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속보로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정치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책의 이름들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최근까지도 공천관리위원장인지 몰랐습니다. 공천심사위원장이라든가 뭐 다른 이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관리위원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공천의 룰에 따라서 공천을 진행하고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관리하면 될 일인데 사실상 모든 것들을 심사하는 듯한 이런 공관위장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또 아까도 몇 번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몇몇 현직 도지사라든가 단체장들을 컷오프하는 모습들이라든가 혹은 당내 반발을 하면서 또 당내 유력 인사들이 또 탈당을 선언한다든가 또 반발하는 모습들. 사실 오세훈 시장의 이런 계속해서 목리를 부렸던 모습도 여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정영 공관위원장 지금 삼친 공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친박계 또 친윤계 더 나아가서 유튜버 고성국과 친한 사람들을 추천한다고 해서 친고 그래서 삼친 공천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은 공천의 공정성과 또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갑자기 용어 때문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네네. 주제와 상관없을 수도 있고 이제 공천관리위원이냐 공천심사위원회는 당마다 이름이 다른 건데 국민의힘은 당비를 낸 당원한테 책임당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정의당은 어떤 당원비를 내는 당원을 구분하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당원들이 당비를 일정 이상 내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권리당원이란 말을 아주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형식 구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당비를 안 내는 당원은 없어요? 저 당비를 안 내는 당원들이 있는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당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고 모든 당원들을 사실상 권리당원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이름이 구분되진 않는다. 네, 그렇게 추구하고 자, 이제 있습니다. 바로 국회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당정청이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수청 공소청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휘둘러온 권력을 이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사법화개고 법치위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두 분 생각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처장님. 네, 이번에 흔히 말하는 당정청의 과정이 굉장히 솔직히 매끄럽지 못했다는 게 이제 중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강경파 당내에서 검찰 개혁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었던 세력과 또 이제 청와대 또 이재명 정부는 조금 더 온건하게 가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맞붙었고 어느 정도 토론과 조율을 통해서 통과된 모습으로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을 복잡하고 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맥락은 너무나 길고 또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 그리고 하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지금 제도를 바꾸자마자 또 현실적인 우려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는 이제 전적으로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대부분이 경력이 적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수사권이라든가 기소의 역량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다라든가 또 이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지 여기에 이제 정치권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오로지 민주당 인사들만 좋아할 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야 대치라고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야당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쟁화를 하려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거기까지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법은 수사를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검사들은 단순한 행정공무원이다. 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럼 검사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저희가 로스쿨에서 검사에 대해서 검찰실무 1, 검찰실무 2를 배울 때도 수사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해서 검사를 직업을 배출하는데
사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서울 남부지법에 있는 금융수사특별대를 없앤 것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부터 없앴거든요.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전국의 피해자들이 5천 명 이상이 되는데 그 돈도 거의 5천억 원 이상이 돼요. 그 수사 중간에 중단돼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돈이 다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데 아무도 수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에 정치인들을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고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봤다, 또 고위 관계자들이 비리를 저질러봤자 사회 정의는 구현될 수가 없다는 점을 걱정 속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세 의혹까지 겹치면서 내홍에 빠졌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거래세 의혹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이게 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어떠한 기자, 장인수 기자님이 나와서 명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독입니다. 대통령 최측근들이 검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 줄 테니 그러니 공소를 취소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래를 한 것이죠. 거래라는 게 뭡니까? 올래, 오고 가는 게 거래인데 이거 만약에 국민의힘 보수 정권에서 이런 얘기가 터졌으면 바로 특검 가고 바로 탄핵 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도 또 어떠한 홍사은 기자라는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이면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보려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처장님. 네, 저는 민주당 전체의 책임으로 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몰고 가는 것에는 조금 안타까운 좀 심정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전 기자가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어준과 또 그 해당 기자가 해당 음모론과 또 근거 없었던 허위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검찰과 또 법무부 장관 또 서울고검 TF 등에서 이미 사실 무근의 음모론이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더 이상 정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근거가 없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거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처장님도 짧게 반론해 주셔도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김어준에게 저희 초점을 좀 더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요. 김어준의 정치적 세계관은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음모를 했다. 그런 책략에 따라서 마치 삼국지 세계관 같습니다. 마치 어떤 책략과 어떤 책사와 군주가 만나서 어떤 기획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발현이 된다. 사실 이런 세계관에서는 누가 자꾸 이 대통령은 뭐 거래를 하려고 한다. 누군가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되게 단단하게 또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이 고리를 빨리 끊고 빨리 김어준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참여하라. 네. 이게 압박 수위를 좀 높였거든요. 다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동맹국 충성심 테스트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거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 광해군이 명청 교체기, 이게 뭐 이재명 정청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에서 명나라의 군사를 파견하면서 청나라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을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파견하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란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배를 호위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메시지를 내면서 충분히 호위선을 보낼 수 있고요. 만약에 호위선을 보낸다고 결정을 내렸으면 단순한 구축함이 아니라 적어도 이지스함급. 왜냐하면 거기 지금 전쟁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급 7,600톤급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전쟁에 반대해야 되고 파병에 절대 반대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예시를 들어주신 광해군 같은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광해군이 일본이다? 굉장히 좀 말씀하세요. 네. 내일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파병을 요구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한국에도 굉장히 영향이 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일본의 외교 대응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파병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광해군 같은 저런 외교력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그것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죽음의 팀플이라는 어떤 이름도 있거든요. 수많은 국가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이라도 응하는 순간부터는 국제 정세가 다시 한번 엄청난 혼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기를 반드시 바라면서 파병은 절대 반대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지선 없던 정치권, 치열한 신경전 외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네, 4차 개정보단 강원특별법 본질부터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본질부터 다시 싶습니다. 보자. 좋습니다. 변호사님은요? 정치인만 보호하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이게 대한민국의 이번 주 한 줄 평입니다. 좋습니다. 자, 좌우지간 지금까지 강대규 변호사, 최상희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